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세미나 사회를 맡은 임학순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슈 세미나 주제가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1주제에서는 위기의 지역문화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주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지역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과연 문화와 예술이 어떤 의미와 위상,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번에 코로나 그 환경에서 가상 공간이 또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관점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코로나 환경이 일시적인 뭐 일회성 환경이 아니라 앞으로 일상화될 수도 있고 그 뉴 노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역문화 정책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훈 상지대 문화컨텐츠학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다음 대표 추미경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전고필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1시간 동안 좀 편안하지만 또 긴장하면서 이렇게 1시간을 보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제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환경을 보면서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그 취약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피해를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긴급 정책들을 많이 펼쳐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연 이게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척박하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것인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이 문화 예술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문화 예술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예상이 되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뭐 불평등이라든가 연결망의 뭐 와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도 문화와 예술이 중요할 수 있겠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건데 우선 먼저 우리 정종훈 교수님께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좀 근원적인 그 관점에서부터 좀 코로나 사태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전대미문의 사태다라는 데는 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종종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뭐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든지 뭐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이 사망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뭐 1929년에 그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또 양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리고 뭐 우리 상황에 비춰보자면은 1997년에 뭐 아시아 금융위기 또는 뭐 IMF 사태로 불리는 어떤 그런 위기들에 종종 비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드리는 위기들의 어떤 공통점은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뭐 예로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중세 봉건제를 끝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IMF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형 경제 개발 모델이라고 불렸던 개발 국가형 어떤 그런 그 경제 운영 체제의 종언을 가져왔죠.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는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구체제를 종언을 일으킬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공통의 어떤 경험이랄까요? 또는 그것이 이제 어떤 공통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또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으로 남을 텐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했느냐라는 거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은 거리두기라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거리두기라는 거를 반강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거리두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홀로 하기라는 거, 그리고 뭐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언택트 기술이라든지 언택트 산업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원격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택 근무 같은 그런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뭐 훈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홀로 하기라는 어떤 두 번째 국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일종의 어떤 거대한 사회적 멈춤이 일어났고요. 그 멈춤 속에서 성찰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 뭐 근무와 소비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어떤 우리 방식은 지금의 방식과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모두가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성찰을 모두가 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어떤 관행으로 이제 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고 해서 그냥 막바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어떤 공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화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벗겨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떤 그런 신화가 벗겨지는 게 아마 네 번째 국면인 것 같습니다. 가장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진국 신화가 깨졌죠.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은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 같은 상황에는 뭐 감염자가 1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8만 명대 후반이죠. 우리하고 비교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그 정도밖에 위기 관리를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미국만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의 뭐 빅3, 뭐 빅5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요, 정말 엄청나게 큰 이 충격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마치 생각했던 어떤 그런 선진국들의 어떤 신화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세계화에 대한 신화라든지 또는 뭐 도시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거야,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멈춤과 성찰, 그리고 신화의 어떤 종식, 그리고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러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도대체 어떤 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문화정책 얘기를 합니다만 문화가 단순히 어떤 예술과 콘텐츠 같은 어떤 장르로서 어떤 섹터로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 문화기본법, 지난정부에서 마련된 문화기본법에도 보면 세 가지 가치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성,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자율성과 같은 가치는요, 어떤 우리 의식 문화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각 개인이 자신의 어떤 자율성과 개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추구할 어떤 그런 권리, 이 가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두 번째 가치가 이게 되는 거죠. 다양성과 어떤 공동체 의식, 공동선을 위한 어떤 그 공동체로서의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창의성이 바로 이제 표현 문화의 정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런 그 과거의 과잉 접촉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언택트 시대로의 어떤 전환이 이제 전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떤 의식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그리고 관계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표현 문화의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이런 어떤 좀 근원적인 질문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이제 지역 문화에 대한 그 가치 또는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세계화의 신화가 좀 붕괴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경이 봉쇄되면서 굉장히 서로 간에 또 이 각자 도생하는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뭐 2.0 버전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지역과 지역이 뭐 서로 교류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로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제 로컬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제
재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그 시도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이 초보였는데 너무 길어져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뒷부분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기본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깔고 그 안에서 로컬의 역할을 확대하자라는 거였다면은 이제 저는 뭐 로커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로컬에 더욱더 주목하고 로컬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고민하는 이제 전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런 언택트 경험을 통해서 제시된다. 그래서 이제 이 로커발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를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호모 루덴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그 개념이 홈 루덴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 루덴스족이라고 해서 뭐 어디 다른 데 갈 수 없으니 집에서 이제 놀이하는 집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 72%가 나는 홈 누덴스족이야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제부터 나온 용어인데 이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죠? 그리고 뭐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계층이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홈 누덴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여행이나 뭐 숙박이나 이런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그래도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로컬의 재발견이 좀 일어난 거죠. 이 마을이라든지 뭐 햇빛은 쬐야 되니까요. 자, 그런 산책들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 살고 호흡하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로커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식 문화, 또 표현 문화, 관계 문화의 관계라든가 또 지역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혜인 박사님 또 자유롭게 코로나 이후 문화와 예술의 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나 이거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듣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미래는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여러 이슈들이 사실 그 방향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혼란스럽고 굉장히 부정적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예상했던 미래가 대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원래는 긍정적으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나가지 않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미래로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걸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맞닥뜨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말하자면 언택트로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집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하는 모습이 미래형 일자리와 미래형 노동의 모습일 거야 라고 전망을 해왔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아직까지는 내 앞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급하게 온 거죠. 뭐 그래서 더 많은 혼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게 총론으로는 어차피 가게 될 미래의 방향의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게 온 거에 매개체로서 말하자면 코로나19 같은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물론 부정적인 이슈이지만 그런 게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한 매개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리포트라던가 우리나라의 리포트들도 보면 저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형태의 저성장일 거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갈 거냐, 그리고 생각보다 어떻게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같은 것들이 되지만 사실 이전에 5년 넘게 기간 동안 계속 그 다음 해를 전망할 때는 계속 저성장이라고만 전망을 해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사실 좀 심각하게 저성장이라고 얘기될 거고 또 사실 올해에는 말하자면 큰 사건이 터진 거고 그 큰 사건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과 많은 문제 해결, 긴급한 문제 해결 방식이 올해 굉장히 많이 투입들이 되는 건데 사실 그거에서 더 어려워지는 해를 맞게 되는 건 아마도 내년이겠죠. 내년이 사실 지금 있는 것들의 모래덮기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해이지만 내년은 그것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만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대부분인 걸 보면 내년에 굉장히 힘든 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이슈는 요 때쯤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한 달이 더 연장되고 요 때쯤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2달이 더 연장되고 뭐 이런 현상들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뭐 코로나 블루다라는 얘기들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게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내가 딱히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돼 있지 않았는데 관계성이 끊기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 안전망에 들어와 있는 존재인가를 너무 빠르게 확인하게 되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최근에 왜 그 코로나가 만들어낸 4가지 계급의 직종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의 직종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기의 일을 계속해도 자신의 직업에 아무런 위험이 있지 않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말하자면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필수적인 직업군이어서 자신의 직업은 유지되는 자. 그러니까 뭐 의사, 간호사, 소방관, 뭐 경찰관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직업이 자체가 위험해지는 자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잊혀진 자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되고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부각시킨 나의 직업은 어느 정도의 안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만들고 또 나의 가정의 형태는 어느 정도 사회적 돌봄 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인가도 확인하게 만들고 또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라던가 각종 지원도 나는 어느 정도로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케어가 되는 존재인가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인간인가를 너무 낱낱이 확인하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심리를 겪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문화예술적으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위치나 역할이 더 강조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 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좀 뒤쪽에 좀 더 얘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가장 큰 부분 중에 지금 이런 사태인 경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열심히 찾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명확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이 너무 확 오게 됐고 본인들에게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다음에 다른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보다 희망적인 미래라는 게 내 앞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생각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게 됐다면 사실 문화예술은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 수 있고 또 문화가 보여준 내가 당장 요거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도 당신은 결국 우리의 문화적인 공동체이니 이런 보호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심리적, 문화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될 것 같고 돼야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를 조금 더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미경 선생님 좀 이 주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좀 아까 쫙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변화라는 게 이제 뭐 물리적 거리부터 시작해서 심리적 거리나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굉장히 많이 뒤흔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화나 예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상은 그 상황에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살아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난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는 문화의 좀 기본적인 역할이 굉장히 저는 많이 다양하게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인데 지금 60년대도 그런 60년대의 문화, 70년대의 문화, 혹은 2000년대의 문화, 지금 2020년대의 문화가 있고 앞으로 2030의 문화가 펼쳐질 텐데 항상 그 문화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나 어떤 위기들은 존재를 했지만 거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차이가, 어떤 격차가, 또 어떤 거리가 생기고 어떤 배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문화적인 정책들을 만들거나 또 문화적인 안전망을 만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지난 시기의 변화보다는 워낙 빠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급격한 좀 근원적인 변화도 있고 또 문화예술 분야가 좀 제일 약한 미디어 기반의 혹은 온라인 기반의 이런 기술적 변화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과 문화가 본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자신의 미션을 조금 찾기도 전에 존재하기 위해서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소득이나 혹은 생활의 기반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예술 문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이 변화된 사람들과 사회의 생활 양식이나 관계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새롭게 좀 재구조화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이런 논의와 담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와 예술의 성찰적 그런 네. 본질적인 특성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보자. 우리 정호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무엇보다 이 상황들이 어떤 익숙한 것들, 관행적인 것들과의 어떤 결별들을 요구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야기된 것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또 문화예술 전반을 봤을 때 미디어가 그러하듯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기존의 어떤 관습적인 미디어에 의존했던 그런 시대에서 새로운 뉴 미디어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술 부분에서도 순수 예술이나 또 장르 예술들의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대응들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반면에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류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큰 예처럼 BTS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뉴 미디어 기반의 플랫폼을 통한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만 보았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걸 또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런 당면한 상황에 직시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영상 미디어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전문성, 자기 기술력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기반의 컨텐츠들을 어떻게 확대 재생할 것인지 다시 러브 유아 로컬이라고 하는 거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착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획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예술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몇몇 그 지원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처럼 내려주는 그런 지원 정책이 아니라 저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보고 또 소비자들하고 같이 조응할 수 있는 그런 줄탁동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술적 요구들 이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들을 좀 키워나가는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원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관객은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 관객들이 대면적 관객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객 개발에도 같이 조력을 해야 되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각자가 자기 기획력과 자기 관객들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함께 움직여주어서
함께 개발하고 함께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 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저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어쨌든 이제 코로나 그 환경 자체 또 이후 역시 문화와 예술이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당장 내년에 이제 경제가 어쨌든 저성장 시대고 또 사회적으로도 위축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 문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릴까 말까 이슈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사실은 경제가 안 좋을 때 더 문화적 욕구가 큰 건데 예산을 이제 줄이는 기존에 우리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새롭게 이번에는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첫 번째 이슈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슈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이제 많은 공통 기반이 문화가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사실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 정책, 그 다음에 기존의 문화 활동 중심의 이제 문화 정책을 생각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이벤트나 교육 활동, 예술의 창작 이런 것들만 염두에 두니까 그 예산을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나 이제 대면 현상의 현상들이 줄어드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화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가, 그 하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인류가 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어떻게 그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많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사회적인 관계, 지역의 관계, 혹은 뭐 예술가와 관객의 관계, 그리고 창작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시도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형태의 어떤 예술이나 문화의 관점에서의 재원의 할당된 규모를 줄이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의 문화, 또 지역의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문화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꼭 그 문화부만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또 여러 부처가 함께 또 그런 현상들을, 그런 가치관들을 새롭게 좀 정립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예산이 확대가 되고 또 그 쓰임새라는 것이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좀 접근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네. 이제 지역 문화 정책 현장에서도 네. 문화와 예술이 무엇인가, 또 문화 예술의 그 가치라든가, 또 뭐 지역사회 관계,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치료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장의 그 예술위원회의 기금만 하더라도 체육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 지원되는 돈이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1,5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당장의 국외여행이나 이제 이게 다 통제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관광진흥기금이 아예 이제 환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들이라서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예산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추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또 농림수산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어촌 뉴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화적인 중요성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그런 그 결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또 이전부터 요구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는 뭐랄까 별책 부록처럼 쓰였다면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별책 부록이 아니라 최전방위에서 문화적인 사회 문화의 어떤 안전망을 위한 부분에서도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견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택 그 상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가와 또 소비자가 만나는 어떤 또 하나의 공간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근데 이미 이런 시도는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는 일반화된 거죠. 우리 음악 산업을 보더라도 이미 뭐 그 플랫폼 또 음원 이런 이제 구조들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이럴 경우는 사실 브랜드라든가 이 독과점 현상이라든가 생각보다 또 복잡한 문제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예술인 경우 아직 이런 미디어 기반의 플랫폼과 연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접근이 아직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또 그 환경 자체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술가 입장에서는 어떤 영상을 자기가 만든 공연을 새로운 그 플랫폼에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사실은 그게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최근에 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지원했던 이제 문화예술 그런 창작물들이 어떻게 또 소비자에게 갈 것인가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유튜브라든가 또 이런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또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 과연 이 순수 예술 차원에서 과연 이 가상 공간의 예술 활동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향후 또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현장에서도 아마 이에 관한 고민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이슈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추미애 선생님부터 먼저 네. 한번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아마 순수 기초 이제 아주 기초 예술 부분에서는 이 코로나 환경 자체가 가장 당황스럽고 낯선 좀 영역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예술의 전통적인 개념의 예술의 본질로 갈수록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을 해야지만 사실 이제 소통이 되고 또 예술적인 창의성이 발현되고 이런 구조였다가 이 환경 속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기존의 어떤 형태의 창작물들이나 작업들을 이제 올린다거나 스트리밍 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니까 아마 초반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영역, 이제 스스로가 그런 기술까지나 이제 리터러시를 가지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거나 좀 융합적으로 이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 예술이 이런 가상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또 가상 공간, 지금은 기존의 창작물들을 스트리밍하는 차원이거나 혹은 이렇게 분배 내지는 유통하는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예 이런 가상 공간이나 이 4차 산업 환경, 이런 변화된 환경에 예술의 창작은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예술이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은 광범위한 실험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제가 토론한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 상식적으로는 가장 앞서서 이런 사회를 읽어내야 되는 계층이 예술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인들이 또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감성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펼쳐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현상은 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좀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미디어 환경을 좀 쫓아가기에 좀 급급하다. 그래서 오히려 본연의 그 예술이 해야 할 역할들 혹은 문화가 해야 될 역할들에 놓쳐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이번 사태에 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이슈들을 고민할 수 있는 지원과 인큐베이팅 작업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돼서 미래를 조금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종훈 교수님께서는 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또 많은 이슈도 제기하시고 연구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맥락과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되게 할 말이 많은 주제여가지고 또 길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좀 괜찮습니다. 네,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김혜인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다가올 어떤 미래가 굉장히 빨리 다가온 어떤 계기가 됐다는 그 얘기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6년 초반에 다보스 포럼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온 다음에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민이 일어나면서 정부 예산 포함해서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작해서 IoT 기술, 뭐 로봇 기술, 뭐 합성생물학 기술 이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코로나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이런 이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투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술 개발 경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올 거니까 이렇게 빨리 준비하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 갑자기 소비자가 늘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형성 같은 거 자체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훨씬 당겨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줌 같은 데서 물론 이제 정보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화상 채팅을 다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훈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공급자들의 어떤 기획이나 개발 같은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더 급속도로 이렇게 이 급물결을 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이제 우세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예술계가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예술 산업과 관련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예술인들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한 분 인터뷰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연출자셨는데 연출자께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연출자가 총 100명이 있다면 자기 이름 걸고 매년 안정적으로 연출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뭔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 뭔가 다른 방식의 그 루트들을 찾아야 되고 자신이 어떤 그 예술적인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국토부나 여러 다른 데에서 문화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 열리고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연출가들은 또 별로 없다. 뭐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들은 늘어나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주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가상 공간, 이런 어떤 언택트 기술 그리고 원격 관련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까 전에 우리 정국필 의원님께서 BTS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 예술계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집 세고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교수들이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들이 이번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캠퍼스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뭐 부랴부랴 대학들이 사이버 캠퍼스 뭐 서버 구축하고 뭐 확대하고 교수들 교육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거의 다 합니다. 은퇴 몇 년 안 납두신 분들도 과거 지난 10여 년간 교육부가 그렇게 많이 새로운 어떤 교육 방식, 특히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플립드 러닝 같은 이 키워드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도 강 건너 불구경했거든요. 이제 나는 곧 은퇴할 거니까 뭐라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 단위로 막 계산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학생들이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다 해요. 공급자들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이런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플립드 러닝 같은 방식은 이제 지식 전달은 온라인으로 하고 만났을 때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토론이라든지 프로젝트형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대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뭐 다 동의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플립드 러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교수들은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예술인은 남는 거죠. 자, 예술인은 여전히 근대적인 어떤 예술 개념에서 우리의 성전은 우리는 조물주고 근대적인 그 예술가들은 조물주 유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물주고 우리의 성전은 극장과 미술관, 박물관이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들이 폐쇄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무슨 아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지나친 과잉 컨택 사회에서 이런 언컨택트 경험을 통해서 과소 컨택 사회로 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서 어떤 적정 컨택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 하면 뭐 대학 교육을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블렌디드의 어떤 밸런스가 도대체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플립드 러닝에서 온라인의 지식 전달과 오프라인을 통한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교수는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는 코칭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둘 사이의 밸런스, 그래서 이제 적정 컨택트라는 게 무엇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예술인들도 이제는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 물론 이게 뭐 서로 시너지적인 경쟁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콘텐츠 쪽의 시장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1년에 5조 원씩 늘어납니다. 예술 시장은 그대로예요. 1조 살짝 넘는. 콘텐츠 시장은 2015년에 100조 넘어간 다음에 매년 5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예술 애호가들만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BTS 언급하셨는데 이제 BTS가 6월 중순에 라이브 콘서트를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방방 콘서트 방방콘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것들을 편집해서 했던 거라면 6월 달에는 이제 방방콘 더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도 보면 뭐 동시 접속자 수만 해도 뭐 엄청난 수십만 명이 막 접속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BTS가 라이브 공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NT 라이브가 그런 이제 그 공연 실황 중계로 굉장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10여 년을 살펴보면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관객 친화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건 이제 어떤 그 극장에서의 어떤 기획이었다면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월드 투어 경험들로 반영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더 라이브 공연을 콘서트를 중계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콘텐츠 업계와 예술계가 좀 같이 고민하는 접점들도 이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어떤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하면 좋겠다. 하는 뭐 뉴스입니다만은 부산 지역에서 뭐 프로젝트 뭐 광어인가요? 그래서 뭐 예술인들 7, 80여 명들이 모여서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계속 그 기다리면서 있을 수 없겠다 해서 그 부산 지역의 예술인들 7, 80여 명이 그런 어떤 프로젝트 단체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을 좀 발휘하는 데 도움을 좀 서로 주고받고 싶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적정 컨텐츠 좀 와닿는 얘기. 컨택트, 적정 컨택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순수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음악이나 또 게임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도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적정 컨택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공공 부분 역할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게 시장과의 만남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 또 그걸 통해서 지적 재산으로서의 어떤 그 순수 예술 컨텐츠의 새로운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할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총체 접근이 좀 필요하고 또 순수예술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또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혜인 박사님. 지금 문화예술 계열이 온라인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 그냥 최소한의 통로, 그냥 그냥 놔두기 좀 뭐하니까 기존에 찍어놨던 공연 실황 중계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보지 라던가 아니면 구글 뮤지엄 프로젝트를 원래 전시장 찍어놨는데 사람들 별로 안 보는데 이번에 전시도 다 못 오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하지 뭐. 혹은 이제 이전에 뭐 그런 공연 실황을 그래도 유료 서비스를 해왔던 그래도 좀 대형의 뭐 오케스트라나 오페라단이나 이런 데들이 너무 사람들이 다 힘든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볼까 하고 무료로 풀었더니 이제 뭐 원래는 뭐 한 3,000명 정도 그동안 접속을 했었는데 몇십만이 하더라. 뭐 이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처럼 흘러가는데 사실 너무
전반적으로는 너무 초보적 단계의 맞아요. 이야기죠. 지금 좀 전에 뭐 정종훈 교수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대부분의 것을 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예술계와 또 똑같이 또 공공에서 지원하는 쪽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하자면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아메리칸 폴드 아츠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위협이 된 예술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한 70% 정도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겠죠. 사실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분기별로 조사 나오는 거 보면 공연예술계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있기 전, 그러니까 뭐 주의 단계 이전, 그다음에 심각 단계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뭐 96%, 97%가 급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이제 문화예술 산업 계열로 이렇게 분야를 나눴을 때 유일하게 올라간 분야가 딱 하나 있어요. 게임 분야만 전년 동분기보다 오히려 올라갔죠. 왜냐하면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방구석 산업 계열에 들어가니까요. 뭐 그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되게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이거는 종식될 거야 라기보다는 언제든 이런 상황은 또 올 수 있어 잖아요. 지금 뭐 말하자면 지금 경제계에서는 뭐 그런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저 한 얼마 전에 되게 대유행을 했었던 스페인 독감이 흘러갔던 걸 보면 이게 만약에 1차 대유행으로 지금 시기라고 보면 2차 대유행은 이거에 한 6배 정도가 심했던 걸로 나오고 그거 텀이 지금으로 치면 한 요번 가을 겨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대유행이 그 한 분기 정도 지나고 1차보다는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하고 종식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다들 대부분 전문가들이 올 가을 겨울이 어떨 거냐. 그게 가장 큰 이슈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우린 그렇게 예측해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른 전염병이 왠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불안감과 위험감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문화예술 계열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현장형이 가장 큰 특수성이고 차별화된 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믿어오고 그거로만 된다라고만 해와서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이든 온라인 기반이든 다른 형태로 제작되고 소비되는 형태를 애써 많이 눌러왔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 정도로만 계속 생각해왔고 창제작을 하는 방식 자체의 디폴트 값을 온라인으로 놓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문화예술은 대부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던 디지털 기술 얘기를 하던 대부분 나는 원래 이런 작품을 만들 건데의 기본 프레임은 현장 베이스를 놓고 스토리 라인도 짜고 구성을 짜고 그거에 좀 더 좋은 구현을 위해 기술이 붙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 아예 이게 현장 베이스는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만 제작될 거라는 걸 기본으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어떤 공연, 어떤 전시, 어떤 작품들을 전달할 건지에 대해 기획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이 부분은 사실 예술인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깊게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공공의 역할은 근데 그게 그러면 예술인들이 그냥 그걸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으로 무언가를 제작하려고 하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기술적인 보조와 지원과 노하우와 교육이 모든 게 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제작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전통적인 창제작 방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실패를 필요로 하잖아요. 내가 원래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창제작 정도의 질로서 온라인형을 만들려면 그러면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들이 그 실패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주는 기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당장 생계 위협과 너무 긴급한 일들이 있어서 생계 지원과 뭐 일단의 미뤄진 모든 프로젝트들에 대한 보완책이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그거와 함께 더 심각하게 크게 준비돼야 하는 건 이후에 문화예술이 돌아가야 하는 방식 중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는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하고 기획하고 만들어보고 하는 형태의 지원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단 뭐 해서 1년 안에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걸 없앤 상태에서의 그 지원에 말하자면 예술가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공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정월 변호사님께서 좀 대략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 두 번째 이슈에 관련돼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아까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더 말씀드린 그러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언택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그들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그 기획을 통해서 다시 뭐랄까 시스템화들을 구축하는데 그냥 예술가들의 온전한 힘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원 조직과 또 정부의 지원책에 이들이 같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복구되지 않는 상황들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뭐 지금 다 말씀하셨던 사항들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전염병 뉴 노멀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긴급 상황이라기보다는 일상화로 돌아올 텐데, 자 그랬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문화 재단이라든가 지역문화 정책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방 자치 분권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또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업, 조정, 뭐 네트워킹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려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문화 정책 새로운 변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종원 박사님 먼저 그쪽 끝에 계시니까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네. 뭐 다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주제들이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뭐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역 문화 정책의 어떤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어떤 지역에 대한 주목, 자신의 집과 마을 또 지역에 대한 재발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새로운 관객 또는 뭐 청중 또는 소비자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문화예술계와 이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의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특화 발전의 방향과 맞는 어떤 그런 방안들, 지원을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고요. 과거부터 계속 뭐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지역 혁신 체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본격적인 이제 투자와 실제적인 이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국가와 또 지방 정부 간의 어떤 협치 체계가 이제는 좀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지만 이런 어떤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역이 훨씬 더 좀 주도하는, 이 사람들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지방 정부의 역할을 좀 강화하면서 그런 어떤 혁신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아무리 또 뭐 혁신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국가적인 또 인정, 그다음에 또 글로벌한 인정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과거 한류가 어떤 타 지역에 들어간 것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겨울 연가라는 게 있었고, 그죠? 중화권에서는 대장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를 예를 들자면
광주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지역 문화의 혁신 체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겨울연가나 뭐 대장금 같은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역마다 또 지역의 예술계가 뭔가 어떤 역량을 집중해서 그 지역의 브랜드 또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그 지역의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아까 전에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예술계가 이런 어떤 언택트 상황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기획개발에 대한 그 지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거 방식으로 뭐 돈을 뭐 받았으니 뭐 언제 공연을 올려라, 언제 전시를 해라, 언제 출판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획개발이라는 새로운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예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획개발, 특히 이제 지역과 관련한 정책이라면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자산이나 또 지역의 발전 방향과 연관돼서 예술의 어떤 실험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범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규모라든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어떤 그 기획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술인들이 예술 단체들이 기획 개발에 지금은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언택트 상황이 초래하는 어떤 적정 컨택트를 향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과잉 컨택을 좋아합니다. 회사나 뭐 어떤 단체나 모이면 자기가 대접받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 권위를 가시하고 기득권은 과잉 컨택을 좋아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텐데 이 계기를 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논의해왔던 어떤 위계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 기득권의 어떤 관행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계에도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어떤 그런 권위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권위적인 어떤 위계 질서에 우리 의식 문화가 지배당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뭐 자조적으로 헬조선 얘기하면서 꼭 따라붙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의식,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의식이라든지 그 비교의식이 결국에는 어떤 그 경쟁 중독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 경쟁 중독이 어떤 인정투쟁을 불러일으킨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득권이 중심이 된 그런 문화들이 어쨌든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어떤 그 의식 문화의 재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관계 문화의 어떤 재구조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이런 의식 문화와 관계 문화가 변동하고 있는데 문화계 자체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 많은 그런 관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미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좀 위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좀 통제의 기반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이렇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한국에서 코로나를 잘 이겨냈던 것들이 굉장히 그 질본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좀 중앙에 이렇게 일사불란한 체제 플러스 사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대체로 포커싱은 첫 번째에 저는 행정 쪽으로는 많이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혹은 지자체와 재단이든 여러 가지 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방식들이 사실은 지금의 코로나 환경을 뉴노멀이 됐을 때는 저는 엄청난 자율성과 혹은 유연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 한 미래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잘 정리되지 않고 사실은 오히려
은연중에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위기의식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전환들을 할 수 있는 혹은 이런 그 전환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정책이 될 수 없을까. 사실은 대부분 지금도 저희가 예술가는 어때야 된다. 또 지역은 어때야 된다라고 이미 규정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통제화된 어떤 구조 속에서 그 포스트 코로나 이름을 달고 또 어떤 그 뉴 노멀이라는 이름을 달고 굉장히 과거처럼 과거와는 다른데 굉장히 정교화된 좀 그런 방식이 되지 그 통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위기가 왔고 변화가 돼야 되고 이 변화는 우리 모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변화하는 권력을 저희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중앙정부도 지역정부도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단도 예술단체도 전문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내거나 논의를 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방침을 낼 때도 이미 대안이 있는 것처럼 던져내는 방식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전환 혹은 실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재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도. 네.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혹은 생각보다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그 지역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을 해줘야 하는 역할이 뭘까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얘기들은 사실 이제 생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생산자 스스로도 변화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불안한 이유는 내가 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변화를 했어 만약에. 근데 과연 누가 봐줄까? 그거를 좋아해 줄까?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문화 정책에서 사실 지역문화 정책을 우리가 사실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게 또 중앙에서 하는 전체적인 정책과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하냐 이걸 얘기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있는 거입니다만은 어쨌든 지역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의 대상과 훨씬 그래도 좀 더 가까이 있는 정책의 주체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큰 강점과 장점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새로운 소비나 새로운 향유에 대한 이슈가 자꾸 나오게 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문화 정책의 관점에서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러면 생산자들은 어떠한 적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느 지점까지의 적응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문화예술인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작품을 만드세요. 혹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자 이런 작품을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의 적응이 필요하면 적응이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그게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교육일 수도 있고 혹은 자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중간에 빈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문화정책에 가장 고민을 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급배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저는 좀 우려가 됐던 게 이 상황들이 저희에게 이 문화 정책 자체들이 어떻게 수립됐는가 다시 재질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봤을 때 그간의 정책의 방향들이 이 공급자 주도로 많이 흘렀다고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문화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장르예술적 입장에서 모든 정책들이 생산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들이 필요하다. 이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인류학적 관점이나 사회과학적인 관점, 사회학적 관점들이 같이 관통해내서 철저하게 분석해내고 이 다음 단계의 대응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게 돼야지만이 지역의 정말 지역의 생산자나 또 소비자가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그 예술의 생산자들이 같이 그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역에 남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문화 인력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의 가장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계 위협 요인들을 재검토해서 다른 학문적 입장이나 다른 사회 현상적 입장들이 이 안에 관통돼 가지고 재분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마지막 그 주제, 그 포스트 코로나 19와 지역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나름대로 열띠게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런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관련 연구라든가 토론, 담론들이 이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저희 그 한국 지역 문화정책연구소에서도 한광연과 전지연과 함께, 또 여기 그 지역 문화와 관련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논의들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번에 3차례에 걸친 이슈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들은 또 뭐 영상과 또 자료를 통해서 공유할 거고, 이제 저희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또 만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